모두가 도망치던 그 비극의 밤, 한 왕자만은 홀로강을 거스르러 사지로 향했습니다. 그의 72시간이 모두가 도망치던 그 비극의 밤, 한 왕자만은 홀로강을 거스르 사지로 향했습니다. 그의 72시간이 시작됩니다. 내 놈도 나처럼 비참하게 죽으리라. 죽음의 문턱에서 박은 저주는 20년 뒤 소름 끼치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왕족으로 태어난다는 것, 그것은 축복일까요? 아니면 피할 수 없는 저주일까요? 조선 500년 역사 속에는 수많은 왕자가 명멸했습니다. 누군가는 왕좌에 올랐고 누군가는 평범한 종친으로 생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여기 단 3일, 정확히 72시간 동안만 왕의 자리에 앉았던 사내가 있습니다. 그는 선조의 10번째 아들 흥안군 이재입니다. 임진왜란의 포화 속에서 태어나 광해군의 섯을 퍼런 칼날 아래 숨죽여 살던 사내. 하지만 인조반정의 거센 물결 속에서 그는 남들이 가지 않은 위험한 길을 선택했습니다. 공식 기록인 실록은 그를 단지 역적이라는 두 글자로 규정합니다. 하지만 기록의 행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한 인간의 억눌린 야망과 두려움, 그리고 운명에 맞서려 했던 처절한 몸부림이 숨겨져 있습니다. 1624년의 겨울, 평안도에 찬바람을 타고 내려온 이괄의 반란군이 한양을 점령했을 때 흥안군은 왜 조카인 인조를 버리고 반란군의 손을 잡았을까요? 그리고 그가 죽기 직전 남겼다는 소름 끼치는 저주는 왜 20년 뒤 현실이 되었을까요? 오늘 기록 너머의 침묵은 조선 역사상 가장 짧은 천하를 살다 간 비운의 왕자 흥안군의 3일을 추적합니다. 72시간의 왕좌가 남긴 피의 기록, 그 서막을 올립니다. 제1장 피어난 꽃, 그리고 불길한 기운. 1598년은 조선에게 참으로 묘한 해였습니다. 7년간 강토를 짓밟았던 왜군이 마침내 물러가던 해였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사망 소식과 함께 전쟁은 끝났습니다. 피폐해진 조선은 비로소 상처를 치유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해 한양의 어느 궁궐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조선 제14대 임금 선조였습니다. 어머니는 후궁 온빈 한씨였습니다. 선조의 10번째 아들로 태어난 이 아이의 이름은 제였습니다. 훗날 흥안군이라는 자코를 받게 되는 인물입니다. 선조에게는 참으로 많은 자녀가 있었습니다. 정비의인왕 후에게서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후궁들을 통해 14명의 아들과 11명의 딸을 두었습니다. 흥안군의 어머니 온빈 한씨는 특별한 여인이었습니다. 12살 어린 나이에 궁궐에 들어왔습니다. 선조보다 무려 29살이나 어렸던 그녀였습니다. 그녀는 수건에서 시작해 귀인을 거쳐 빈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흥안군은 그런 어머니의 극진한 보살핌 속에 자랐습니다. 하지만 그가 태어난 시점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조선 왕실은 후계 구도로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선조는 서자들뿐인 상황에서 세자를 세워야 했습니다. 광해군은 전란 중에 분조를 이끌며 공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선조는 광해군을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오히려 인빈소생의 신성군을 더 아꼈습니다. 이런 복잡한 암투 속에서 흥안군은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실록은 흥안군의 성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품이 활달하고 호협하였다고 적었습니다. 활달하고 호협하다는 이 네 글자가 문제였습니다. 시원시원한 성격의 의리를 중시하는 기질이었습니다. 어쩌면 이런 성품이 그를 파멸로 이끌었을지 모릅니다. 신중하고 조심스러웠다면 어땠을까요? 평범한 종친으로 일생을 마쳤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호방함은 위험한 선택을 불러왔습니다. 1607년 흥안군은 진사 한임급의 딸과 혼인합니다. 왕자의 정식 혼인과 함께 그의 성인식이 치러졌습니다. 그러나 평화는 그리 길게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늙었고 형제들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제2장 칼날 위를 걷는 왕자. 1608년 2월 운명의 해가 찾아왔습니다. 조선의 국왕 선조가 마침내 승하했습니다. 41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왕좌를 지켰던 임금입니다. 그의 사후 조선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선조의 뒤를 이은 것은 이복형 광해군이었습니다. 광해군의 즉위는 흥안군에게 큰 변화를 의미했습니다. 당시 흥안군의 나이는 불과 11살이었습니다. 이복형의 치세 아래에서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광해군은 즉위 직후부터 정적들을 제거했습니다. 첫 번째 희생양은 서장자 임해군이었습니다. 뒤이어 어린 적자 영창대군이 희생되었습니다. 강화도로 유배된 영창대군은 증살당하고 말았습니다. 9살 어린 동생의 죽음은 왕실의 공포를 불렀습니다. 이듬해에는 영창대군의 모친 임목대비도 겨냥했습니다. 폐모살제라는 전대미문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유교 국가 조선에서 이는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의외의 기록을 발견합니다.
1617년 임목 대비 폐비 논의가 한창일 때였습니다. 19살의 흥한군은 뜻밖에도 폐비에 찬성했습니다. 왕실의 지친으로서 대의를 따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실록은 그의 발언을 상세히 기록해 두었습니다. 역적을 토벌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는 광해군의 권력에 순응하겠다는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당시 대북파의 권세는 하늘을 찌를 듯했습니다. 왕족으로서 다른 소리를 냈다가는 목숨이 위험했습니다. 그는 철저히 발톱을 숨기고 시류에 몸을 맡겼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다시 한번 소용돌이쳤습니다. 1623년 3월 13일 새벽이었습니다. 서인들이 주도한 인조 반정이 일어났습니다. 광해군이 폐위되고 능양군 이종이 즉위했습니다. 인조는 흥한군에게 조카뻘이 되는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이는 인조가 3살이나 더 많았습니다. 서열과 나이가 얽힌 묘한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반정 공신들은 광해군 측근들을 가혹하게 처벌했습니다. 폐비에 찬성했던 흥한군도 조사 대상이었습니다. 다행히 그는 핵심 인물이 아니어서 처벌을 면했습니다. 반정 이후 조선은 서인들이 장악했습니다. 광해군의 중립 외교는 사라지고 명분론이 득세했습니다. 흥한군은 다시 새 왕조의 일원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공신들 사이에서는 불만의 싹이 트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괄의 불만이 가장 컸습니다. 그는 반정의 1등 공신이었으나 대우가 낮았습니다. 북방 평안병사로 밀려난 이괄의 분노가 쌓였습니다. 1624년 정월 평안도에서 비보가 날아들었습니다. 이괄이 마침내 반란의 깃발을 치켜든 것입니다. 제3장 북방의 칼바람, 도성을 겨누다. 이괄의 분노는 단순한 변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목숨을 건 도박이자 철저히 계산된 복수였습니다. 인조 반정의 1등 공신이라 자부했으나 돌아온 것은 2등 공신의 직급과 북방의 외로운 성체뿐이었습니다. 그는 억울했습니다. 반정의 밤 칼을 들고 궁궐을 장악한 것은 자신이었는데 공은 엉뚱한 이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중앙정계에서 밀려나 평안도 영변에 머물던 이괄에게 영모의 고변이 날아들었습니다. 아들이 한양으로 압송될 위기에 처하자 그는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1624년 1월 이괄은 드디어 반란의 깃발을 높이 올렸습니다. 그의 군대는 조선의 여느 군대와 달랐습니다. 북방의 거친 들판에서 단련된 기병들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무시무시했던 존재는 항해병들이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투항하여 조선의 군인이 된 일본인 무사들입니다. 이들은 조총 사격에 능숙했고 근접전에서는 귀신 같은 칼솜씨를 자랑했습니다. 이괄은 이 130여 명의 정예병을 선봉에 세웠습니다. 관군은 이들의 기세에 눌려 추풍낙엽처럼 쓰러졌습니다. 황주 신교에서 벌어진 첫 전투에서 관군은 대패했습니다. 도성은 공포에 휩싸였고 인조는 다급히 필한 짐을 꾸려야 했습니다. 이때 흥한군의 이름이 다시 조정의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반란군이 한양을 향해 파죽지세로 밀려오자 조정은 술렁였습니다. 이괄이 새로운 왕을 세울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했기 때문입니다. 대신들은 흥한군을 경계했습니다. 성품이 활달하여 인망이 높고 무엇보다 인조의 숙부라는 위치가 위험했습니다. 대신들은 흥한군을 위리안치하여 가두어야 한다고 청했습니다. 반란군에게 명분을 줄 수 있는 씨앗을 미리 제거하자는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인조는 뜻밖에도 이 청을 거절했습니다. 인조는 말했습니다. 혐의도 없는 왕친을 어찌 가둘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어쩌면 인조는 자신의 숙부를 끝까지 믿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광해군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도덕적 결벽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흥한군은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독이 든 성배였습니다. 왕실의 피란 행렬이 서둘러 도성을 나설 때 흥한군도 그 행렬 속에 있었습니다. 눈보라가 치는 한강의 찬 바람을 맞으며 그는 말없이 남쪽을 향해 걷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자꾸만 뒤를 향했습니다. 제4장 한강의 물결 위에 던진 도박. 1624년 2월 8일의 밤은 유난히도 깊고 어두웠습니다. 인조의 피란 행렬은 한강 나루터에 도착했습니다. 강 건너편으로는 이미 반란군의 불길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백성들의 울음소리와 병사들의 고함이 섞여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인조는 서둘러 배에 올라 강을 건넜습니다. 흥한군 역시 왕실 가족들과 함께 배에 몸을 실었습니다. 하지만 강을 건너 남쪽 기슭에 닿았을 때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둠을 틈타 흥한군이 행렬에서 자취를 감춘 것입니다. 그는 모두가 피란길의 고통에 정신이 팔린 사이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감시가 느슨해진 틈을 타 그는 다시 배를 돌렸습니다. 남쪽이 아닌 반란군이 밀려오고 있는 북쪽 한양을 향해서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탈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가문과 조카를 버리고 반역자의 손을 잡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엇이 27살의 청년 왕자를 관기로 몰아넣었을까요? 훗날 사가들은 그가 이괄과 사전에 내통했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혹은 인조 반정 이후 불안했던 자신의 입지를 단번에 뒤집으려는 야망이었다고 말합니다. 흥안군이 다시 한강을 건너 도성으로 들어갔을 때 한양은 주인이 없는 거대한 무덤과 같았습니다. 공포에 질린 백성들은 숨을 죽였고 궁궐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는 정정만이 감도는 도성 한복판에서 이괄의 입성을 기다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괄의 선봉대가 남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붉은 깃발을 앞세운 반란군 사이로 이괄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보았습니다. 한 명은 권력에서 밀려난 무장이었고 또 한 명은 왕좌의 주변을 맴돌던 서자 출신의 왕자였습니다. 이괄은 흥안군을 보고 크게 기뻐하며 군중 앞에서 외쳤습니다. 진정한 조선의 주인이 오셨다고 말입니다. 그것은 약속된 연극이었을까요? 아니면 우연히 빚어낸 광기였을까요? 이괄은 즉시 흥안군을 호위하여 경복궁 예터로 향했습니다. 임진왜란 때 불타버린 궁궐의 잔해는 처참했습니다. 무너진 돌무더기 위에 가설된 천막이 그들의 어전이 되었습니다. 흥안군은 그 초라한 자리에서 이괄의 추대를 받아 왕으로 선포되었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짧고도 위험한 즉위식이었습니다. 제5장 72시간의 왕, 무너진 꿈의 파편. 흥안군이 왕좌에 앉은 그날 한양은 기묘한 활기에 휩싸였습니다. 이괄은 즉시 새로운 조정을 구성했습니다. 자신의 부하들에게 판서와 참판의 자리를 나눠주었습니다. 흥안군은 그들의 서명 위에 어인을 찍었습니다. 비록 불타버린 궁궐의 폐허위였지만 그는 비로소 세상의 중심에 섰다고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십수년을 숨죽여 살던 서자의 서름이 그 순간만큼은 사라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영광은 모래 위에 쌓은 성보다도 허망했습니다. 그가 왕으로 불린 지 불과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도성 근교 안현에서 운명을 가를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도원수 장만이 이끄는 관군이 전열을 가다듬고 역공을 시작한 것입니다. 반란군은 수적으로 우세했으나 고립된 상태였습니다. 특히 관군의 정충신은 지략가였습니다. 그는 바람의 방향을 이용하여 반란군의 조총 부대를 무력화시켰습니다. 항해병들의 서슬 퍼런 칼날도 산비탈을 타고 내려오는 관군의 기세를 막지 못했습니다. 반란군의 진영은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승전보가 도성에 전해지기도 전에 이괄은 도망쳤습니다. 승승장구하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살아야겠다는 본능만 남았습니다. 왕으로 추대되었던 흥안군도 옷을 갈아입고 도성을 빠져나갔습니다. 화려했던 3일 천하는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그는 소천 땅으로 숨어들었습니다. 민가에 숨어 밥을 얻어먹으며 목숨을 부지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미 그를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왕족의 기품은 사라지고 남루한 도망자의 모습만 남은 그를 알아본 것은 평범한 포졸들이었습니다. 흥안군은 체포되어 한양으로 압송되었습니다. 그를 맞이한 것은 환호하는 백성이 아닌 분노에 가득 찬 대신들이었습니다. 인조는 여전히 공주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성을 되찾은 공신들은 왕의 명령을 기다릴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흥안군이 살아있는 한반란의 불씨는 언제든 다시 타오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국문도 없었고 변호의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1624년 2월 17일 창덕궁 도남문 앞 차가운 길바닥이 그의 마지막 무대가 되었습니다. 제6장 도남문의 침묵과 피할 수 없는 국문. 한양으로 돌아온 흥안군의 몰골은 처참했습니다. 3일 전 불타버린 궁궐터에서 만백성의 주인을 자처하던 위엄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지고 옷소매는 민가에서 얻어입은 누더기로 가득했습니다. 포졸들에게 끌려 들어오는 왕자의 모습을 보며 도성의 백성들은 혀를 찼습니다. 누군가는 욕설을 내뱉었고 누군가는 그 가련한 운명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흥안군은 포박된 채 도남문 앞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2월의 칼바람이 그의 살을 넙치처럼 저몄지만 정작 그를 떨게 한 것은 눈앞에 선 공신들의 서슬 퍼런 눈빛이었습니다. 당시 인조는 여전히 공주에 머물며 환궁의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었습니다. 도성을 되찾은 것은 도원수 장만과 심기원, 신경진 같은 반정 공신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승리에 도취하기보다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비록 이괄은 죽었지만 그가 왕으로 추대했던 흥안군이 살아있는 한반란의 불씨는 언제든 다시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인조실록은 당시의 긴박함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조정의 대신들이 모여 흥안군의 처리를 논의하되 그 기세가 마치 당장이라도 큰 화를 입을 듯 급박하였다고 말입니다. 이들에게 법도나 절차는 사치에 불과했습니다.
원래 조선의 법도상 왕족을 신문하고 처벌하는 일은 오직 국왕의 윤허가 있어야 가능했습니다. 더구나 흥안군은 인조의 숙부가 아닙니까? 아무리 대역죄를 지었다 해도 국문이라는 정식 절차를 거쳐야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심기원을 비롯한 공신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인조가 돌아오기 전에 이 골치 아픈 문제를 매듭짓고 싶어 했습니다. 인조가 돌아와 숙부라는 이유로 마음이 약해져 살려주기라도 한다면 자신들의 앞날은 장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기록에 남지 않을 은밀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흥안군은 차가운 길바닥에서 조카인 임금의 행차를 기다렸을지도 모릅니다. 주상께서 오시면 내 억울함을 알아주실 것이다. 혹은 그래도 핏줄인데 목숨만은 부지해주겠지. 그런 헛된 희망을 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대신들은 그에게 변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형식적인 신문조차 생략된 채 판결은 이미 내려져 있었습니다. 연려실 기술은 당시 심기원의 단호함을 전합니다. 역적의 괴수를 살려두는 것은 호랑이를 길러 화를 부르는 것과 같다며 즉결 처형을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왕을 대신해 칼을 휘두르기로 한 공신들의 의지는 그렇게 굳건했습니다. 제7장 피로 새긴 예언, 27살의 마지막 절규. 1624년 2월 17일,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가는 시간 어스름이었습니다. 도나문 앞에는 기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정식 사형 집행장도 아닌 궁궐의 정문 앞에서 왕족의 처형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이는 조선 역사를 통틀어 유례를 찾기 힘든 광경이었습니다. 흥안군은 자신을 애워싼 군사들과 형틀을 보며 그제야 자신의 운명을 깨달았습니다. 조카의 자비는 없었습니다. 대신들의 충성심이라는 이름의 칼날만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 공포를 넘어선 광기 어린 분노가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사형 집행인이 다가와 그의 목에 밧줄을 걸었습니다. 교수형이었습니다. 피를 흘리지 않게 하여 왕실의 마지막 체면을 지켜주겠다는 가식적인 배려였습니다. 밧줄이 목을 조여오기 시작하자 흥안군은 마지막 힘을 다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내려다보던 심기원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야사는 그 순간의 처절함을 소름 끼치도록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흥안군은 피를 토하듯 외쳤습니다. 억울하다. 내가 무슨 죄가 있어 죽어야 한단 말이냐? 내 놈도 머지않아 나처럼 대역죄의 누명을 쓰고 비참하게 죽으리라. 그것은 단순한 단명이 아니었습니다. 죽어가는 자가 남기는 저주는 파동이 되어 도나문의 돌담을 울렸습니다. 심기원은 코웃음을 쳤을지도 모릅니다. 반정을 성공시키고 반란까지 진압한 1등 공신인 자신이 어찌 저런 역적의 말로를 걷겠느냐며 말입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병사들과 대신들은 보았습니다. 흥안군의 눈에서 흐르던 핏물과 죽어서도 감기지 않던 그 원한 섞인 눈망울을 말입니다. 27살 한때는 호협함을 뽐내던 청년 왕자는 그렇게 3일간의 꿈을 뒤로한 채 숨을 거두었습니다. 실록은 흥안군의 죽음을 지극히 건조하게 처리했습니다. 이제를 목매어 죽였다는 짧은 문장 뒤에 숨겨진 진실은 오직 목격자들의 입을 통해 야사로 흘러들어갔습니다. 개해정난록은 당시 도성 백성들이 이 사건을 두고 임금의 허락도 없이 왕친을 죽였으니 이는 또 다른 반역이 아니고 무엇인가라며 수군거렸다고 전합니다. 흥안군의 시신은 거적대기에 덮여 쓸쓸히 궁 밖으로 나갔습니다. 왕자로 태어나 왕이 되었으나 결국 이름 없는 역적으로 끝난 생애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저주는 공기가 되어 한양 도성을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제8장 20년의 세월을 건너온 저주의 실체. 흥안군이 죽고 2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세상은 그를 잊은 듯했습니다. 심기원은 영의정의 자리에 올라 권력의 정점에 섰습니다. 그는 인조의 가장 신임받는 대신이자 반정의 산증인이었습니다. 부귀영화는 영원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1644년 조선을 뒤흔든 또 하나의 역모 사건이 터졌습니다. 발단은 심기원이 소현세자를 옹립하려 했다는 고변이었습니다. 한때 왕을 세웠던 공신이 이제는 왕을 갈아치우려 한다는 혐의를 받게 된 것입니다. 심기원은 추국장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는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자신은 오직 나라를 위해 일했을 뿐이라며 절규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20년 전 도나문 앞과 똑같이 흘러갔습니다. 그를 시기하던 경쟁자들, 특히 김자점은 심기원을 반드시 죽여야 할 적으로 간주했습니다. 인조 또한 자신의 왕위를 위협하는 자에게는 가차 없었습니다. 심기원은 결국 대역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내려진 형벌은 교수형도 아닌 사지를 찢어 죽이는 가장 잔혹한 형벌인 능지처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소름 끼치는 사실을 기억해냈습니다. 20년 전 흥안군이 죽어가며 심기원을 향해 뱉었던 그 말, 내 놈도 나처럼 대역죄로 죽으리라는 저주가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실현된 것입니다.
심기원이 형장에서 마지막으로 보았던 풍경은 무엇이었을까요? 어쩌면 그는 20년 전 도나문 앞에서 자신을 노려보던 흥안군의 눈빛을 보았을지도 모릅니다. 기록은 심기원이 죽기 직전 자신을 함정에 빠뜨린 김자점을 향해 다시 한번 저주를 퍼부었다고 전합니다. 내 놈도 반드시 나와 같은 길을 가리라. 놀랍게도 저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7년 뒤인 1651년 권세를 휘두르던 김자점 또한 역모 혐의로 일가족과 함께 처형당했습니다. 흥안군에서 시작된 피해 릴레이는 심기원을 거쳐 김자점에게까지 이어진 셈입니다. 현대의 역사가들은 이를 두고 정쟁의 악순환이라 분석하지만 당시 사람들은 이를 흥안군의 원혼이 부린 조화라고 믿었습니다. 권력을 위해 절차를 무시하고 핏줄을 죽였던 자들이 결국 자신들이 만든 그 광기의 칼날에 똑같이 베어나간 것입니다. 흥안군의 3일 천하는 비극으로 끝났지만 그가 남긴 저주의 메아리는 조선 정치사의 가장 어두운 그림자로 남았습니다. 재구장 남겨진 자들의 침묵과 250년의 기다림. 흥안군이 도나문 앞 차가운 길바닥에서 숨을 거두었을 때 도성에는 비가 내렸다고 전해집니다. 역사는 그를 처단함으로써 반란의 불씨를 껐다고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죽음 뒤에 남겨진 이들의 삶은 차마 기록이 다 담지 못한 비극의 연속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는 그의 어머니 온빈한 씨입니다. 12살 어린 나이에 궁궐에 들어와 선조의 총애를 받으며 4자녀를 키워낸 강인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에게 장남 흥안군은 자신의 청춘이자 자부심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아들이 역모의 수괴가 되어 목이 매달려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녀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조선왕조실록은 온빈한 씨의 이후 삶에 대해 놀라운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인조는 숙부를 죽인 죄책감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남겨진 서조모에 대한 예우였는지 온빈한 씨를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역적의 가문은 멸문지화를 당하는 것이 상례였으나 그녀와 흥안군의 동생들은 목숨을 부지했습니다. 인조는 그녀에게 정기적으로 쌀과 고기를 내렸고 병자호란의 참혹한 피란길에서도 그녀를 잊지 않고 챙겼습니다. 온빈한 씨는 아들을 잃은 슬픔을 가슴 깊이 묻은 채 무려 84세까지 장수했습니다. 아들의 3일 천하가 남긴 핏자국이 희미해질 때까지 그녀는 조선 왕실의 가장 어두운 구석에서 조용히 숨을 쉬었습니다. 흥안군의 동생들인 경평군과 영성군 역시 평생을 숨죽이며 살아야 했습니다. 형이 왕좌를 노렸다는 사실은 그들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주운 글씨였습니다. 그들은 조정의 크고 작은 연회에서도 늘 뒷자리에 머물렀고 조금이라도 눈에 띄는 행동을 하면 대신들의 탄핵을 받았습니다. 실록에 따르면 경평군은 임모광후의 제사에 병을 핑계로 참석하지 않았다가 거센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인조는 그때마다 그들을 감싸 안았습니다. 그것은 자비였을까요? 아니면 끊임없는 감시의 또 다른 이름이었을까요? 그렇게 세월은 250여 년을 흘러 고종의 시대에 닿았습니다. 1871년 흥선대원군이 섭정하던 시기 조선 왕실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버려진 왕족들을 다시 불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흥안군의 이름이 다시 역사 전면에 등장합니다. 고종실록 8년의 기록은 흥안군에게 효이라는 시호를 내리고 그의 죄를 사하여 복권시킨다고 전합니다. 250년 만에 역적의 멍에를 벗고 왕의 숙부로서 정당한 지위를 되찾은 것입니다. 후사가 없던 그를 위해 양자를 세워 제사를 잇게 하는 조치도 취해졌습니다. 침묵 속에 갇혀있던 흥안군이 마침내 빛을 보는 듯했습니다. 제10장 사라진 시호와 역사 너머의 최종적인 물음. 그러나 역사의 반전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흥안군의 복권은 불과 20여 년 만에 다시 뒤집히고 맙니다. 1900년 대한제국의 기틀을 다지던 시기 완순군을 비롯한 종친들이 고종에게 상소를 올렸습니다. 흥안군 이제의 사적은 역사에 명백히 실려 있으니 새삼스럽게 논할 필요도 없으나 그에게 시호를 주고 양자를 세운 것은 나라의 채통에 어긋납니다. 이 한마디에 고종은 다시 흥안군의 모든 명예를 박탈했습니다. 반란군의 가담에 스스로 왕이라 칭했던 그날의 선택은 300년이 지난 뒤에도 여전히 용서받지 못하는 대역죄였던 것입니다. 흥안군 이제라는 인물이 조선 역사에 남긴 흔적은 생각보다 훨씬 깊고 뼈아픈 것이었습니다. 그가 가담했던 이괄의 난은 단순히 한 왕자의 일탈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북방을 지키던 정예 부대가 이 난을 통해 와해되었고 이는 훗날 정묘호란과 병자호란 때 조선이 무기력하게 무너지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사학자들은 이괄의 난이 아니었다면 청나라의 침략을 훨씬 더 효과적으로 막아냈을 것이라 입을 모읍니다. 흥안군은 자신의 개인적인 야망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나라의 방패를 부수는 자리에 서 있었던 셈입니다. 이제 우리는 기록 너머에 숨겨진 그 사내를 다시 바라봅니다. 그는 정말 권력에 미친 역적이었을까요? 아니면 시대의 광기에 휩쓸린 가련한 희생양이었을까요?
선조의 아들로 태어나 광해군의 패륜을 목격했고 인조반정이라는 급격한 권력 이동의 한복판에 서 있었던 왕자. 그는 어쩌면 자신에게 주어진 왕족이라는 이름의 무게를 견디지 못했는지도 모릅니다. 단 3일간의 권력을 위해 300년의 오욕을 선택한 대가는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그는 왕이었으나 왕으로 불리지 못했고 죽어서도 온전히 쉬지 못하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권력이란 무엇이고 인간의 선택이란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흥안군의 이야기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차가운 질문을 던집니다. 눈앞에 화려한 왕좌가 사실은 벼랑 끝으로 가는 지름길은 아니었는지 말입니다. 조선 500년 역사에서 가장 짧은 72시간의 왕좌에 앉았던 사내 흥안군 이제. 그의 이름은 실록의 구석진 갈피 속에 역적이라는 낙인과 함께 박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낙인 뒤에는 한 인간의 떨리는 손과 욕망에 찬 눈빛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터져나온 처절한 저주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기록이 멈춘 곳에서 비로소 인간의 진실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흥안군의 삶을 통해 다시금 확인합니다.